자, 다시 한 번 더요. 복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수업 끝나고 어느 공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다른 거 다 무시. 무조건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푼다. 그러면 한꺼번에 12문제를 다 푸는 거 아닙니다. 1번, 2번이 아까 어떤 문제였었죠? 오케이. 부동산 학. 부동산 학이란 무엇이냐고 관련된 문제가 1번, 2번. 그러면 1번, 2번 문제를 먼저 풀고, 근데 1번, 2번 지문 10개 지문을 단 한 개도 내가 불편함 없이 다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패스, 끝. 더 이상 아무것도 볼 필요 없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지문에서 특정한 용어나 특정한 지문 자체가 좀 불편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책을 통해서 확인.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강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반복. 뭘 반복? 문제를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뭘 반복? 지문을 반복하시라고요. 지문을. 어차피 누가 출제하든 이게 또 나올 거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든 뭘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갖추는 것과 답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식을 갖추려 하지 마세요. 응? 지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요. 예전에는 중개사 과목에 개론만 있는 것처럼 강의했습니다. 허벌나게. 모든 걸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고개를 딱 끄덕끄덕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줄 아십니까? 50대, 60대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왜? 그렇게 다 공부했거든요. 학력고사 공부할 때. 그리고 시험 치면 답을 못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아는데 답을 못 찾겠대요. 공부했는데 답을 못 찾겠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공부만 한 거지 시험 준비를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첫날부터 말했지만 공부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애들한테도 정확하게 말을 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든지 시험 준비를 하라고 하든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뭐 대학 교수를 할 것이고 연구가가 될 거라면 그분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을 할 거 그거는 뭘 해야 됩니까? 수험 준비를 해야죠. 수험 준비를. 그래야 합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단기간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수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은 계속 반복. 그러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다. 계속 보관해라는 깨끗하게 보관만 해서 그것도 문제인데. 너덜너덜 되게 될 만큼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월 2달 동안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런 형태는 5월달부터 했습니다. 5월달부터 했는데 답 찾는 방법은 5월달부터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메가의 컨셉이 가볍게 쉽게 합격하자는 거였죠. 그렇다면 가볍게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암기는 다 한 거죠? 지속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자, 이제 총론의 마지막 파트. 타이틀 뭐라고요? 근데 얘는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개별 강론에서 다 나와요. 자, 칠판은 이렇게 돼 있고, 자, 교과서로 가면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자, 칠판 갈까요? 부동산의 특성을 둘로 나눴네요. 어떻게 구분했죠? 건물의 특성은 그동안 딱 한 번 출제되었는데 별도로 학습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만나면 토지 특성과 정반대로 찍으면 됩니다.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 어떻게 구분했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단어에서 느끼는 뉘앙스만 느껴봐요. 자연적 특성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얘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만 교과서 가서 한번 적어볼까요? 48페이지 똑같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연적 특성에다가 자연적 특성이라는 단어 아래다가 적으세요. 변화 X. 인문적 특성 아래다가 변화 O. 자연적 특성 제일 뒤에 그 파란색 컬러로 뭐라고 적혀 있죠? 물리적이다, 선천적이다, 불변적이다. 그 단어가 시험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 변한다는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말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인문적 특성 볼까요? 인위적이다, 가변적이다, 신축적이다. 이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끝. 자, 그리고 추가로 놓을 만한 내용도 별로 아니고요. 자, 들어갑시다. 칠판 볼까요? 자연적 특성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딱 5개가 전부 다예요. 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부동성이 뭔가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정성은요?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는다. 한강 아래 잠겨있는 이 부분,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이다. 그런데 한강을 매립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매립지 이렇게 말하죠. 한강을 매립했다. 자, 그렇게 되면 토지의 절대적 공급량, 절대적 공급량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한강 아래에 잠겨있는 부분은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이다. 그런데 매립을 했다는 것은 단지 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절대량이 증가한 건 아니죠. 만약 절대량이 증가했다면 대한민국의 면적이 넓어져야죠.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지금 경제적 공급은 된 거죠. 강 밑에 잠겨있던 부분이 매립이 되면서 위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인문적 특성이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자, 그게 부정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속성이 무슨 말입니까? 감가되지 않는다. 100평의 토지는 언제까지나 100평으로 존재한다. 네 번째, 개별성은요? 똑같은 토지 하나도 없다. 즉 쉽게 표현하면 다르다. 토지마다 다르다. 인접성은 뭐죠? 1번지 옆에 2번지, 2번지 옆에 3번지. 토지와 토지는 붙어 있다. 이게 인접성. 용도는 다양하다. 전으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답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학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장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이게 용도의 다양성. 자, 이제 하나씩 합시다. 머리가 맑아져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머리 맑게 하시고요.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확인하시죠. 자, 첫 번째 파생 특징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질문 받아볼까요?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가지고 계신 펜 본인께 맞습니까? 그 본인 거냐고요? 아니, 확실히 진짜로 맞습니까? 타인들에게 입증하세요.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그 볼펜이 나의 것임을 타인들에게 공시하세요. 하세요, 빨리. 그걸 점유. 그죠? 동사는 점유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물권법시에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도둑님이 저 물건을 훔쳐가서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좌익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어떻게 공시하니까? 점유를 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점유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해라고요? 등기 등록. 따라 첫 번째,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결론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다르다. 왜 다르다?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이 단어가 뜨면 답은 뭐가 된다고요? 부동성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시면 된다고. 자, 두 번째. 내년에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의뢰인이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와서 자기 소유 아파트를 팔아달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동산에 가봐야죠.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사람이 직접 임한다고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가 움직인다?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죠. 그걸 무슨 활동? 임장활동. 가서 뭐 하죠? 정보 수집, 권리 분석해야죠. 정말 갑돌이께 맞는지, 화장실은 어떤지, 변기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야죠. 그걸 무슨 활동? 정보활동.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정보활동이 뭐냐, 임장활동이 뭐냐고 안 물어봐요. 정보활동과 임장활동이 뜨면 부동산과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된다고요. 자, 세 번째 특징 확인합시다. 키워드를 딱딱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도 보고 같이 설명할게요. 4번도 같이 보세요. (3번) 다시 보세요. 자, 3, 4는 묶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세분화가 무슨 말입니까? 세분화. 잘게 쪼갠다. 자, 세분화 시켜봅시다. 커피를 세분화 시켜보세요. 커피 세분화 시키세요. 커피, 설탕, 프림 이게 세분화가 아니고 세분화 시켜봐요. 아메리카노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뭐 에스프레소도 이게 세분화. 안경 세분화 시키세요. 선글라스도 있고 무태도 있고 뿔테도 있고 이게.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세분화되지 않는 시장은 없습니다. 어떤 시장이나 시장은 모두 다 세분화가 되는데 부동산은 특이하게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다. 그럼 저게 키예요. 지역적 세분화. 커피를 지역적으로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서울에는 아메리카노만 팔고 부산에는 카푸치노만 팔고 그게 지역적 세분화입니다. 커피는 지역적 세분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부동성이 아니니까. 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성만 토지와 토지처럼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지역적 세분화가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지역적 세분화가 되면 하위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용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하위시장 또는 부분시장이라 그럽니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킨다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하위시장이라는 말은 한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위시장의 정의는 가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다르다 이런 뜻이라고. 자, 학원이 있는 지역은 무슨 구입니까? 자, 강남구에 소지하는 동은 어떤 동들이 있습니까? 응? 삼성동도 있고 또 역삼동도 있고. 그럼 따져봐요. 삼성동과 역삼동에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동일 브랜드로 만들었을 때 가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뭐라고요? 하위시장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위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마다 가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그 시장마다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노량진 아파트 시세를 안다 모른다?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도 없다.
노량진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은 노량진에 있는 중개업소를 찾아가겠죠. 그죠? 역삼동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노량진 시세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면 당장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지역 간 분업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역삼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을,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부동산을, 강원도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을,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역 간 분업화. 자, 그런데 동일 건설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가격에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평가는 다시 두 가지입니다. 지역 분석도 있고 개별 분석도 있고. 지역 분석이든 개별 분석이든 부동성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성이니까. 추가로 하나씩 더요. 지역 분석은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접성하고도 관계됩니다. 개별 분석은 개별성하고도 관련됩니다. 칠판에 있는 거 토시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입력 시작하죠. 칠판 보시고 키워드만 쭉 말해서요. 시작. 키워드만. 첫 번째, 지역적 세분화, 하위시장,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 지역 간 분업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뜨면 답은 부동성 이래 된다고요. 자, 입력합시다. 차례대로 쭉 입력해요. 그러니까 지역적 세분화를 이해하면 하위시장이 나와요. 하위시장이 무슨 말인지 알면 중개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럼 당연히 분업화가 되는 거고, 하위시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당연히 감정평가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될 거고, 그럼 지역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자, 보세요. 막둥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들어봐요.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 자, 아버님 뭐 하시죠? 수도. 보세요. 여기 다 끝냈습니다. 몸무게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죠. 이건 막둥이 자체에 대한 얘기죠. 그건 개별 분석이요. 아버님 뭐 하십니까? 막둥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역 분석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층간소음, 동과 동 간격, 이 정도 개별 분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은 어떤 거죠? 학군이 어떠냐? 시장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하철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지역 분석. 그럼 다시 말하면 지역 분석에 말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입니까? 환경입니까? 환경. 어쨌든 환경이라는 개념이 뜨면 무조건 부동산과 인접성입니다. 환경이라는 개념이 뜨면 무조건 부동산과 인접성. 자, 갑시다. 3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세분화가 키가 아닙니다. 지역적이라는 단어예요.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니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하위시장, 부분시장이 만들어져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4번 보세요. 무엇을 국지화시킨다.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부동산 활동 등등을 국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필요하고 그들에 의해서 지역 간 분업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5번 뭐라고요? 다 읽으세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외부라는 단어를 잘 봐요. 자, 외부 효과. 대상 부동산 이야기합니까? 환경 얘기합니까? 환경이죠. 자, 앞서 얘가 환경이에요. 그죠? 환경과 관련돼서는 항상 부동산과 인접성인 것처럼.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 환경이니까. 우리는 부동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과도 관계되고 인접성과도 관계되고.
자, 6번 읽고 갑시다. 시작.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지방세. 지방세 재원이 된다는 얘기고. 자, 7번 갑시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가 된 지가 12년 됐나요? 10년이 넘었는데 광역시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광역시가 되면 일단 일어나는 특징이 긍정적인 특징들이 집값이 올라요. 자, 그런데 덩달아 세금이 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특별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세도 그만큼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봐요. 토지가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3%, 어떤 지역은 5%이 가능하다고요. 자, 이번에 서울은 조정지구 해제된 곳이 있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서울은 어디가 해제됐습니까?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해제된 데가 없다고요. 자, 부산은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해제되지 않았는데 뭐 진구하고 몇 군데는 몇 군데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규제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주민들은 일단 기분이 괜찮겠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기분 나쁘겠죠. 그럼 해제가 안 된 지역에는 토지가 기분 나쁘다고 해제가 된 지역으로 갈 수가 없지 않나요? 부동성이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요. 자, 부동성은 이것만 일단 정리할 겁니다. 자, 칠판. 자, 하나씩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바로 집중해서 봐요. (3번의) 내용하고 4번의 내용은 묶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에서는 지역적 세분화 이 단어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파생해서 다 놓는 것들이니까. 쭉 연결해서 가보세요. 지역적으로 세분화가 되니까 그 다음 하위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자, 하위시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시장마다마다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중개사들에 의해서 지역 간 분업화가 되는 거죠. 하위시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르다고요. 가격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에 신뢰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강북보다 강남이 비싸다 그러죠. 똑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인데 강북에 들어가는 것보다 강남에 들어갔을 때가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건 동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강남이니까 더 비싸, 임대료가 비싸니까 더 비싸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따져볼 문제죠. 정말 강남이 이 정도 가격이 비싼 이유가 치세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따져봐야죠. 근데 실제로는 치세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건 타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나머지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묶어버립시다. 지역 땡땡, 외부 땡땡, 공이 환경. 환경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부동성과 인접성. 부동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다고 한 겁니다. 총론은. 맹땅 외울 것들이 많아서. 자, 두 번째. 타이틀 뭐라고요? 영속성. 수만 쭉 보세요. 오늘은 그냥 하나만 기억합시다. 소모되지 않는다. 마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는 발생해요. 집가도 토지 가격도 떨어지던가요? 떨어져요. 외환위기 때 토지 가격도 떨어지지 않던가요? 그럼 그건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데 지금 그건 따지지 말고 그냥 영속성 무슨 뜻이라고요? 감가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100평은 언제까지나 100평으로 존재한다. 자, 첫 번째 특징. 1번 확인하세요.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화폐 가치, 구매력이라고 하죠. 구매력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화폐 가치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구매력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현금을 보유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구매력 손실이 생기니까 인플레가 발생할 때 현금을 보유하지 말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들을 보유하는 거예요.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합니다. 따라 그것을 인플레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해지는 방어한다, 차단한다. 즉 인플레 리스크를 방어한다고요. 구매력 손실을 방어한다고. 그러면 구매력 손실을 방어한다고 했으니까 구매력 보호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동의어로 다 같이 묶어서 기억할 겁니다. 시작. 인플레 해지, 구매력 보호, 가치 보존력 우수. 시작. 갑은 2억짜리 외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얼돌이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1억 주고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둘이 만납니다. 얼이 갑에게 물었습니다. 재산 목록 1호 어떻게 되었냐 물었더니 갑이 뭐라고 대답한 거죠?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와서 받아서 배차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갑이 얼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 쓰러져간 아파트 어떻게 되었니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재개발 결정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실물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물 자산들이 구매력 보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토지가 왜 감가되지 않는다는 영속성 때문에. 자,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얘도 허벌나게 잘 나옵니다. 부동산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응? 둘 다. 매매를 한다, 다른 말로 교환한다 그러죠. 그래서 교환의 대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이다 이렇게 불러요. 용익이라 그러죠. 용익의 대가를 임대료, 임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보유 시에 생깁니까? 처분 시에 생깁니까?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 부른다고요? 자본이득.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양도차익. 아파트를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차익. 그게 자본이득이라고. 그러니까 처분 시에 생기는 거라고요. 임대료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발생하는 거죠.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처분을 했다. 뭘 처분한 거죠? 지상권을, 지역권을, 전세권을, 소유권을 처분한 거죠. 소유권을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용익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이익 또는 이용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동의어부터 기억하세요. 빵은 소유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쭉 찾아봐요. 쭉 가면. 빵은 팔아먹는다 못 팔아먹는다? 빵은 교환의 대가죠. 자,
빵이 소유이익이 있다 없다를 지금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소의 삶이 제과점 가서 빵을 그냥 들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왜? 소유권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아주 잘못된 삶입니다. 앞으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야 돼요. 빵은 사용이익이 있다 없다. 제과점 가서 빵을 사왔더니 친구가 30분만 빌려달랍니다. 30분간 빌려줬습니다. 영원히 이 빵 구경 못합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소유이익은 있다 없다. 사용이 있다 없다. 자, 구분을 잘 해봐요. 그러면 소유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나 물과 같은 자유재를 제외한 모든 경제재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아래쪽이 문제입니다. 사용이. 자, 자동차는 사용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있는 거죠? 렌탈 시장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용이익과 이용이익은 빌리고 빌려주는 임대차 시장이 존재해야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연결합니다. 시험 지문에 가격과 임료 뜨면 영속성, 뜨면 영속성, 뜨면 영속성.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야 된다고. 자, 생각해봐요. 왜 임대차가 가능한지를 생각해요. 왜 빵은 임대차가 안 될까요? 소멸성이라서 안 된다고요. 정수기는 가능합니까? 그래요. 예. TV는 가능합니까? 침대는 가능합니까? 요즘 침대로 렌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것들은 모두가 다 렌탈 시장이 존재하고, 렌탈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영속성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자, 따라서 2번 갑시다. 불리고 뭐 이런 거는 보지 말고요. 이 단어가 뜨거나 이런 단어가 뜨면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속성. 그리고 연결만 가능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생산이라는 게 적용될 수 없겠죠. 어떤 토지의 특성이었다? 영속성.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조금 더 집중력 끌어올립시다. 조금만 더.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네 번째 거 보세요. 중요한 건 빠뜨리고 갔네. 자, 4번 보세요. 4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피부 마사지 하는 데 가서 마사지 받고 이렇게 관리도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소멸성으로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랜 시간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느끼면 당연히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뒤에 막둥이는 본인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오케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내일 뭐 잘못할 텐데 뭐 안 할래. 그거는. 자, 그래서 관리 왜 한다고요? 영속성. 자, 입력.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 이런 구분해야 됩니다, 용어를.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자, 1번 읽고 갑시다. 시작. 생산비 법칙이란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부정성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파생되는 모든 내용은 저 한 단어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왜 지대나 지가가 비쌀까? 왜 자꾸 상승할까? 이유는요.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뭐 하자고요? 체유효 이용하자고요. 자, 그럼 체유효 이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거고, 두 번째,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서는 전이 좋을까, 대가 좋을까, 학이 좋을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유효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입체적이고 집약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자, 전 세계에서 아파트 이외의 모든 주택을 합친 것보다 많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토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이 나눠서 가지고 있고, 그나마 남쪽에 가지고 있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70%가 산이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지극히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집약해서 건물을 올리니까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땅의 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데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파트 층수로 8층까지랍니다. 그러니까 8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땅의 기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산만해지는 거죠.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사람들이 영양제를 주고 비료를 주면 이놈이 끝없이 올라가야 될 텐데 일정한 높이까지 안 올라가요. 나무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나이가 8층이랍니다. 땅의 기를 받을 수 있는 층수가 9층이래요. 몇 층에 삽니까? 18층. 그러니까 산만하고 미리 다 풀어오고 막 쓸데하는구나. 자, 이사 가세요.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 아파트 값 떨어질 텐데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사람 살기에 별로 안 좋은 곳이랍니다. 자, 다시 종류. 세 가지만 할 겁니다. 일단. 부정성과 연결이 가능해야 돼요. 자, 네 번째 갑시다.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토지는 하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모두 다 다르다는 개념으로 다 풀면 몽땅 다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됐습니까? 다르니까 비교하기 어렵다고요. 다르니까 대체할 수 없다고요. 다르니까 구체화시킵니다. 개별화시킵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물일가가 무슨 말이죠? 하나의 물건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용되지 않을까요?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다시 이것만 봅시다. 다르다는 개념으로 다 묶어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 인접성 가봅시다. 토지와 토지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은 그냥 용어만 잠시 구경해요. 지금 끝판에 집에 가는 시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서 설명 듣고 나면 머리가 아주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구경하는 선에서 합시다. 첫 만남이니까. 자, 두 번째. 외부 효과는 환경이다, 그죠? 앞서 그렇게 했었죠. 지역 분석, 이것도 환경이고, 외부 효과, 이것도 환경이고, 환경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 인접성. 그러니까 외부 효과도 부동성과도 관계되고 인접성과도 관계됩니다. 3번 똑같이 나와 있네요. 자, 문제 풉시다. 중요한 거 다 보이네요. 첫 번째, 집약화.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집약적이고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두 번째, 공급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얘기죠.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공기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 부르죠? 또라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왜 토지는, 아파트는, 부동산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클까요?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그럼 다시 왜 공기는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까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자, 그 답은 뭐가 된다고요? 부정성. 자, 하나 더 합시다. 틀린 것. 지금 정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고 싶은 걸 찾지 말고 틀린 걸 몇 번? 입술 맞는 것 같은데. 답은 5번. 자, 잘 봐요. 용도적 공급이라 그랬죠. 대립되는 말이 뭐였습니까?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왜? 부정성.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왜?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급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이용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죠. 그래서 5번은 X. 자, 1번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림. 한강을 매립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물리적 공급. 즉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부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한강을 매립하는 그 순간 용도 자체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키 찾으세요. 지대나 지가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체유효 이용. 왜?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자, 두 번째 키.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이렇게 놓으면 답은 부동성이 됩니다. 표현 잘하세요.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국지화시킨다고 놓으면 답은 부동성이 되는 거고, 개별화시킨다, 구체화시킨다고 놓으면 개별성이 되는 거고. 3번 지자체를 운영하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 그랬으니까 부동성이 되고요. 자, 4번에서 키는 미래입니다. 직접 하는 법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미래 수익,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미래를 고려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영속성. 하나 더 합시다. 자본이득, 자본이익 같은 말입니다. 운용이익, 소득이득 같은 얘기입니다. 이 단어만 보여도 뭐가 되죠? 영속성.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이게 키예요.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영속성.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관리를 해야 될까?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니까. 따라 답은 영속성. 자, 여기까지가 총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아니, 11월, 12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강의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시간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은데 오늘은 지금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하나 할 게 더 있어서 총론은 끝났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10분만 더 할게요. 딱히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10분만 더 합시다. 오케이.